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성장과 분배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입니다. 투자는 신고전적 접근에 따른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론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생산함수를 가정한 경쟁적 시장 구조 하에서 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을 고용합니다. 그림과 같이 코보 다그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할 때 기업이 고용하는 노동 대비 자본 비율은 노동과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 두 생산 요소의 균형 가격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장에서 가정하듯이 사용자 비용 이론은 생산 요소로서 자본을 고용하는 생산기업과 자본을 구입해 생산기업에게 임대해주는 임대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자본을 임차하는 대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 유형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노동과 달리 자본의 비용은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자 비용은 생산기업이 자본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자본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입니다. 돈을 빌리나 빌려주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최선의 세계에서는 자기 돈으로 투자하나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나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임대기업이 자본 한 단위를 생산기업에 임대할 때 이윤은 임대 수입에서 임대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임대 수입, 즉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생산기업의 이윤 최대화 조건으로부터 자본의 한계 생산력과 같고 임대비용은 실질 자본재 가격에 실질 금리에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경쟁적 시장을 가정하면 임대 수입이 임대 비용보다 클 때 기존의 임대 기업이 자본 공급을 늘리거나 새로운 임대 기업이 진입해 자본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자본 공급이 증가해 임대 수입은 하락하고 임대 비용은 늘어나 초과 이익이 사라져 임대 수입과 비용은 같아집니다. 반대로 임대 수입이 비용보다 작다면 자본 공급이 줄어들어 임대 수입은 늘어나고 임대 비용은 감소해 임대 수입과 비용은 같아집니다. 여기서 생산기업이 자본을 소유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의 세계를 가정한 신고전적 사용자 비용 이론은 이 모든 조정이 지체 없이 일어난다고 가정합니다. 신고전적 사용자 비용 이론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자본의 한계 생산력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소비재로 표시한 실질 자본재의 가격이 1과 같은 일부분 모형을 가정할 때 실질금리는 자본의 한계 생산력에서 감가상각률을 차감한 값과 같습니다. 차익거래 활동이 자유로울 때 금융자산에 투자하든 실물자산에 투자하든 그 수익률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의 최적 자본 스톡을 경제 전체로 확대한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력과 사용자 비용의 등식으로부터 경제의 자본 스톡 규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최적 자본 스톡은 감소하고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최적 자본 스톡도 증가합니다. 신고전적 투자 이론은 비록 정치하나 현실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최적 투자가 아닌 최적 자본 스톡을 결정합니다. 기업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량과 목표 자본량의 차이가 있을 때 사용자 비용 이론에 따르면 지체 없이 차이에 해당하는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적 가속도 모형은 단지 그 차이의 일정 부분만큼 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T기 최적 자본 스톡은 T기 변수에만 의존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항구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여부는 기업의 투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자본을 축적하거나 해체함으로써 항상 최적 자본 스톡을 유지하는 신고전적 접근에 따른 사용자 비용 이론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비용 이론이 현실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 스톡의 조정 속도를 늦추는 조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 스톡의 조정 비용을 고려할 때
사용자 비용 이론은 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투자자가 자본자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지체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T기 한 단위 투자는 T+1기 한 단위 자본 스톡을 추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또 다른 조정 비용의 예로서 투자재를 자본재로 전환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즉 자본재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자재 한 단위 이상 투입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자재가 자본재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지체될 때 자본이 아닌 투자가 기업의 이윤 함수에 포함됩니다. 물론 설치된 자본도 이윤에 영향을 미치나 기업이 결정하는 것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저축에 대한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오일러 조건과 유사하게 기업이 오늘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는 그 투자가 내일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인지, 즉 투자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의 균형에 의존합니다. 오늘 기업이 한 단위 투자할 때 그만큼 오늘 이윤은 감소하나 내일 늘어날 한 단위 자본으로부터 한계 생산력과 감가상각을 차감한 자본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계 비용과 내일 한계 수입의 현재 가치의 등식으로부터 사용자 비용 이론은 오늘이 아닌 내일, 즉 T+1기 자본의 한계 생산력과 실질금리의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의 등식으로 수정됩니다. 조정 비용을 고려한 사용자 비용 이론은 교재에서 설명한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과 같은 자본의 한계효율 이론과 토빈의 Q 이론은 모두 투자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투자가 창출하는 미래 수익 흐름의 현재 가치를 오늘의 투자 비용과 같게 하는 할인율인 내부 수익률은 감가상각률을 차감한 미래 자본의 한계 생산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편 C1의 투자로부터 일어나는 수익의 현재 가치는 C1이 1원일 때 토빈의 Q와 다름없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대체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설명한 네 가지 투자 결정 방법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정 비용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론에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은 그동안 잊혔던 재고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기업은 제품의 수요를 예측해 생산하고 재고를 보유합니다. 제품 생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판매가 예상외로 부진하면 의도치 않게 기업의 재고 투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재고 투자는 계획된 재고 투자와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재고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예상외로 낮은 총수요로 인해 일어날 수도, 반대로 총수요가 증가할 때 앞으로도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순환은 재고 투자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기 후퇴 초기에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가 증가하며 경기 후퇴가 지속될 때 계획된 재고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면 계획되지 않은 재고 투자가 감소합니다. 지난 30년에 걸쳐 생산 공정의 국제분업은 매우 효율적이고 정교한 글로벌 공급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시 생산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계획된 재고 투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재고 투자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팬데믹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라마다 국경을 통제하고 격리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 사슬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은 생산 수출 선적에 많은 에러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소비국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무장한 소비자들이 상품 수요에 불을 지피자 기업들은 부품에 대한 가수요를 부추겨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 사슬에 채찍 효과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데믹을 경험한 기업들은 앞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적시 생산 방식보다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생산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